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분노와 애정, 여성작가 16인의 엄마됨에 관한 이야기. 모이라 데이비 편, 도리스 레싱 등적, 김하연 역, 발행은 시대의 창입니다. 분노와 애정, 증오와 사랑, 무기력과 충만함, 연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이 뒤섞이며 생겨나는 엄마됨은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양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하나의 생명을 자신의 몸속에서 키워 세상으로 내보내는 일은 그 자체가 너무나 대단한 일이기에 자연스레 고통과 행복의 양가 감정을 발생시킨다. 그런데 유사일에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치, 사회, 체제에서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여성의 지위는 엄마됨이라는 것을 더욱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로는 그 자체를 부정해야 할 부당한 것으로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엄마됨이 갖는 거대하고 매혹적인 힘을 무시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이를 헤쳐나간 여성들의 기록은 소중하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왕성한 활동을 벌이던 사진작가 모이라 데이비가 38에 첫 아이를 낳고 위기에 봉착했던 시기 자신의 생명줄이자 멘토가 되어준 여성 작가들의 글을 다른 수많은 엄마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만들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도리스 레싱, 영미 페미니즘 시의 선구자 에이드리언 리치, 3대 SF 작가로 불리는 어슐러 르킨, 컬러피플의 앨리스 워커, 거장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 등 치열하게 시대를 살아낸 이들의 엄마됨에 맞닥뜨리며 느낀 진솔한 목소리와 양가 감정이 가감없이 담겨 있습니다. 잠깐만 깨달음만이 허락되는 환경을 살아낸 여성이자 엄마이자 작가들이 들려주는 나와 우리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합니다. 사회가 강요하는 선악, 승패, 우열, 좋은 엄마, 신화를 훌쩍 뛰어넘은 영역에서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의 손을 잡으며 위로합니다. 무엇보다도 너무나 귀중하고 중요한 이 이야기들은 더 많은 이들에게 읽혀야 하기에 그 누가 아니라 엄마에게 어떤 형태로든 영향받은 이들, 즉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마거릿 미드 자서전에서 발췌.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손주를 원하지 않으려고 신중을 기했다. 딸 캐서린이 아이를 낳기 전에 이미 내가 증조 할머니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나이를 먹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증조 할머니를 인간이 도달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태로 여긴다. 그건 증조 할머니가 점점 더 흔해지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세반 마거릿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내가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갓 태어난 인간과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도년 깨달았다. 이건 조부모에 대한 논의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고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일이었다. 많은 원시 사이에서 조부모와 손주는 함께 어울린다. 극도의 존경심을 갖고 아버지를 대해야 하는 아이도 할아버지에게는 농담을 던질 수 있으며 역시 농담으로 할머니를 아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에 조부모와 손주가 그렇게 잘 어울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은 사회에서 공견연하게 받아들인다. 우리 사회에서 의뢰하는 주장은 조부모의 경우 손주를 책임질 필요가 없으므로 손주와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조부모는 손주를 훈육시킬 필요가 없어 부모가 느끼는 죄책감과 불안감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이야기들은 나도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서 생물학적 후손의 탄생에 관여하는 것이 이렇게 낯설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훼손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를 기억한다. 나는 불쾌하지 않았다. 그 평화롭고 주름 없는 젊은 마돈나의 얼굴이 영영 사라지기를, 아니면 적어도 금이라도 가기를 어느 정도 바랐다. 그렇게 그녀가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흔적이 드러나기를 바랐다. 왜냐하면 엄마의 삶은 가난하지 않다 하더라도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환경에서나 아이들은 엄청난 양의 시간과 보살핌, 엄마의 삶 대부분을 필요로 한다. 우리 문화에서의 엄마됨을 정의에 따르면 엄마는 아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엄마는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 그녀 자신은 사라져버린다. 아이의 필요는 엄마의 필요보다 앞선다. 그러다가 엄마는 아이 안에서 아이를 통해서 살아가게 된다. 자신의 정신을 아이의 신체에 둔다. 그렇게 엄마의 자아와 아이의 자아는 완벽하게 하나가 된다. 한 젊은 남자가 자기 어머니에게 심장을 내어달라고 간청한다. 약혼녀가 선물로 어머니의 심장을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가슴을 내밀어 주었고 남자는 어머니의 가슴에서 심장을 잡아뜯어 달아난다. 그때 남자가 발을 헛디디자 어머니의 심장이 땅으로 굴러떨어져 구른다. 남자는 걱정스러워하는 목소리를 듣는다. 아들아, 어디 다치진 않았니? 유대교의 민간설화, 성차별 사회의 여성에 수록된 뚫린 바르트의 포트노이 어머니의 불평에서 인용. 분노와 애정. 일기 1960년 11월. 아이들은 내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격렬한 고통을 안겨준다. 양가 감정이라는 고통이다. 나는 쓰라린 분노와 날카롭게 곤두선 신경, 덧없는 행복에 대한 감사와 애정 사이를 죽을 듯이 오간다. 가끔 내가 작고 죄 없는 아이들에게 느끼는 감정에서 이기적이고 속 좁은 괴물을 본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내 신경을 건드린다. 아이들의 끊임없는 요구, 무엇보다도 우직함과 인내에 대한 요구는 나의 부족함에 절망케 한다. 내게 어울리지 않는 운명에 절망케 한다. 분노를 억누르면 나약해진다. 가끔은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서로에게서 자유롭게 하리라 생각한다. 가끔은 불임 여성이 부럽다. 아이 없는 여성은 낙담이라는 사치와 사생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므로. 하지만 보통은 아이들의 그 무력하고 매혹적이고 저항 불가능한 아름다움과 끊임없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능력과 변함없는 지조와 친절함과 남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모습에 마음이 누그러진다. 나는 아이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내가 겪는 고통은 바로 이 같은 사랑의 막대함과 필연성에서 생겨난다. 틸리 올슨의 작가이자 엄마. 오로지 최고의 작품을 희생해야만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있다. 일의 의미. 가족 한가운데에서 끈질기게 예술가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할 필요성. 요즘 계속 이해해보려 애쓰는 것들이야. 힘든 이해의 순간들이 지난 후로는 언제나 섬세하게 주의를 기울여 시간을 계획해. 엄마됨에 관한 에이드리언 리치의 책에서 교정지로 봤어. 리치는 아들들이 어렸을 때 썼던 일기를 일부 가져왔어. 리치는 언제나 시간을 계획해. 나는 사교 모임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 돼. 아이들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일만 해야 해. 잠을 덜 자는 법을 배워야 해. 그런 거야. 아직도 가운데에 끼어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여성이 일에도 전념하고 아이를 낳아 사랑할 수도 있을 미래의 시간과 몸도 감정도 답답했던 과거의 사이의 틈에 우리 집 거실 한가운데에는 내 책상이 있고 최소한 일주일에 4번 4시간씩 아파트를 홀로 쓸 수 있어. 충분하지 않아.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아이디어를 붙잡고 그 아이디어를 무언가 온전한 것에서 만들어내기 위해 슬금슬금 구석을 찾아 들어가.
엄마됨과 우리를 지배하는 그 영향력에 관해 쓸 말이 너무 많아. 우리 아이들은 아직 2살, 6살 아기야.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아이들의 몸이 그리워서 아이들을 데리러 가지 않을 수 없어. 제인 라자르가 쓴 편지, 아이와의 끈 저자, 1976년. 통합, 그리고 되돌아보기. 질문 하나. 내 몸에서 나온 내가 내 과업이듯 나의 다른 일들도 나의 과업이란다. 나는 점차 일이 가장 중요한 삶의 시기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 부활절을 맞아 2 아들이 집을 떠났을 때 나는 거의 일만 했다. 일하고 자고 먹고 짧은 산책을 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나는 일을 했다. 하지만 그 일에서 축복이 빠진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나는 더 이상 다른 감정 때문에 산만해지지 않고 풀을 뜯는 소처럼 일만 한다. 어쩌면 실제로 내가 더 해내야 하는 일의 양은 아주 조금일지 모른다. 손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머리로는 만들어낼 것을 계속 상상한다. 하지만 예전에 일할 시간이 지독하게 부족했던 때 나는 더 생산적이었다. 당시에 나는 더 관능적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 모든 것에 열정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삶을 살았다. 잠재력이 줄어들고 있다. 캐터 콜비츠 43살, 극히 드문, 훌륭한 예술가이자 엄마. 누군가는 시간이 지독하게 부족했던 그때 우리가 어떤 작품을 잃었는지, 어떤 작품이 미완으로 남았는지를 궁금해한다. 그녀 최고의 작품은 아직 완성 전이었다. 앨리스 워커 나의 아이. 저 또한 일하는 많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특히 작가로서 아이 낳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를 낳는 경험이 제 삶을 압도하지는 않는다 해도 균열을 낼 것 같아 무서웠어요. 엄마가 되면 제 글의 수준이 크게 떨어질 거라고, 아이를 낳아서 제 글이 좋아질 것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첫 번째 실수는 아이 한 명이 아닌 아이들을 고려한 것입니다. 제 2번째 실수는 포악한 자본주의 사회의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아닌 내 아이를 저의 적으로 적인 것입니다. 제 3번째 실수는 아이를 낳아서 제 글이 좋아질 일이 절대 없으리라 믿은 것입니다. 사실 저는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성차별적 명령을 믿고 있었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불알이 있어야 한다는, 남자여야 한다는 명령이지요. 하지만 제 생각에 아이를 낳는 것은 불알이 있는 것과 맞먹습니다. 사실 맞먹는 것 이상이지요. 아이 낳는 것은 불알을 능가합니다. 원한과 부러움, 질투, 앙심. 남자들은 자기를 위해 봉사하고 자신의 신체와 안락함과 자녀들을 배불리는 일이 아니라면 여성이 하는 모든 일에 원한과 부러움, 질투, 앙심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자주 허용되고 또 그렇게 훈련받는다. 그 원한에 맞춰서 계속 일을 하려는 여성은 축복이 저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반항하며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내야 하거나 절망에 빠져 입을 다물어 버린다. 예술가라면 누구든 수년 동안, 어쩌면 평생 동안 다른 이들의 철저하고 합리적인 무관심 속에서 일하게 될 것을 예상해야 한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앙심에 찬 개인적 반대에 맞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예술가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그게 바로 많은 여성 예술가들이 같이 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얻는 반응이다. 나는 그런 반응을 면할 수 있었다. 나는 자유로웠다. 자유롭게 태어났고 자유롭게 살았다. 수년 동안 이런 개인적 자유는 나의 글이 특정 판단과 가정에 얼마나 통제받고 제한받았는지를 무시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나는 그러한 판단과 가정이 나의 것인 줄 알았으나 사실 그것은 남성 우월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된 것이었다. 관습을 뒤덮을 때조차 나는 스스로를 속였다. 내가 공상과학,
판타지, 청소년 소설이라는 괄시받는 변두리 장르를 선택한 것은 이 장르들이 비평과 학계, 규범의 감시에서 배제되어 예술가를 자유롭게 놔주기 때문임을 깨닫는 데만 수년이 걸렸다. 이 장르들이 문학에서 배제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정당화될 수도 없으며 이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재치와 배짱을 기르는 데까지 10년도 넘게 시간이 걸렸다. 주제 선택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70년대 중반까지 나는 영웅의 모험담과 첨단 기술을 가진 미래, 권력의 중심에 있는 남성에 관한 소설을 썼다. 소설 속에서 중심인물은 남성이었고 여성은 주변적이고 부차적이었다. 왜 여성에 관한 소설을 쓰지 않나? 엄마가 물었던 적이 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라서요. 멍청하지만 정직한 대답이었다. 나는 여성에 관해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몰랐다. 나는 남성이 여성에 관해 쓴 것이 진실이라고, 그것이 여성에 관해 글을 쓰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난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엄마는 내가 필요로 하는 걸 내게 주지 못했다. 페미니즘이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을 때 엄마는 페미니스트를 그 여성 해방하는 치들이라고 부르며 싫어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전에 나를 내가 필요로 했던 것으로 버지니아 울프에게로 이끌어준 사람이 바로 엄마였다. 우리는 자기 엄마를 통해 과거를 되짚어 본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엄마가 많다. 신체의 엄마와 영혼의 엄마들 말이다. 내가 필요로 했던 건 페미니즘과 페미니즘 문학, 이론과 비평과 실천이 내게 줬어야 했던 것들이다. 지금 나는 그것들을 손에 쥐고 있다. 페미니즘이 고달팠던 시절 나의 보물이었던 삼기니, 노튼 여성문학 선집과 재판 전문 출판사, 여성 언론의 풍요로움까지 말이다. 우리 이번엔 꼭 붙잡고 놓치지 말자. 엄마됨은 어린 시절 이후 느끼지 못했던 신체적 느낌과 감정을 되살려 주었다. 내 기억에 가장 처음 분노를 느낀 건 첫 번째 임신 때였고 가장 처음 슬픔을 느낀 건 유산했을 때였다. 그 이후로 나는 여러 번 대개는 아이들에게, 특히 델라에게 분노를 느꼈다. 델라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 어떤 상황에서든 기필코 나를 감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있었다. 델라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주기적으로 못마땅해 했다. 하루는 자기가 2살 때 내가 자기 허락 없이 너덜너덜한 샌들을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럴 때면 실제 사실을 알려주려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고 델라는 버럭 화를 내버린다. 발로 차고 때리고 소리를 지른다. 나는 나를 대하는 델라의 태도에 점점 화가 나고 결국 격리실로 뛰어들어가 이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분리시킨 다음 델라가 진정할 때까지 문고리를 잡고 있다. 델라는 더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싶어서 화장실 문을 열려고 날뛰며 악을 쓴다. 델라는 내가 자기한테 화를 내는 게 좋다고 한다. 이때 내가 엄마로서 느끼는 굴욕과 패배감은 잠시 후 델라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온순한 아이처럼 행동할 때 사라져버린다.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공격성에는 약간의 위안, 어쩌면 일종의 의식 같은 요소가 있다. 규정된 여성 정체성에 맞서는 즐거운 반란이랄까? 엄마됨의 모순 중 하나는 내가 아이들의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동시에 나의 정신적 고통은 이미 아이들의 정신적 고통이기 때문에 그게 누구든 나보다는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이다. 하지만 어쩌면 성장한다는 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입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분명하게 떠오를 때가 있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엄마이며 행복하고 건강한 2딸 아이가 있고 아이들은 자기가 입은 상처를 독창적인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튼튼한 토대를 쌓아가는 중이라는.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양가 감정, 말해지지 않았던 모든 이야기의 시작. 저출산이 문제라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면, 엄마의 존재와 노동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면, 자녀 교육이 걱정이라면, 평생 빈둥거리며 책만 읽고 싶다면, 모성과 지성의 관계에 관심이 있다면, 외로울 때 전화할 곳이 없다면, 우리 집 식구들이 다 싫다면, 엄마와 아줌마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혹은 이 주제들이 모두 골치 아픈 이들에게 권한다는 정희진 여성학 연구자의 추천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안녕.